도대체 왜 내가 이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기 중국 상하이의 수천만 원대 명품들이 진열된 화려한 난징루 명품거리. 하지만 더러운 음식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넘쳐나는 쓰레기장 같은 명품거리를 보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려는 밀라노의 패션계 거장 디자이너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목청 터져라 소리칩니다. 게다가 비둘기 튀김과 애벌레 꼬치 같은 징그러운 음식을 중국의 전통 진미라며 당당히 권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새파랗게 질려버렸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들른 한국에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디자이너의 잘못된 선입견을 뒤엎어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서 패션 브랜드 총괄 CEO이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마르코 비스콘티입니다. 저는 최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경제 대강국으로 알려진 중국으로 먼저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겪었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 충격으로 인해 4달간 공황장애에 시달렸을 정도였죠. 아시아 시장 진출을 포기하려던 순간 중국 옆 아주 작은 나라, 제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눈에 보였는데요. 여기서 완전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면서 제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중국과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패션계에 떠오르는 스타라고 부르지만 제 시작은 믿기 힘들 만큼 초라했습니다. 피렌체 외곽에 쓰러져가는 낡은 임대 아파트, 그곳에서 재단사였던 아버지는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셨고 어머니는 이웃집 옷 수선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셨어요. 6살 때부터 저는 그 누구의 돌봄 없이 아버지의 작업실 한 구석에서 홀로 재단 부스러기를 주워 인형 옷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패션 브랜드들의 등장으로 작은 양복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아버지 가게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단사의 일이 점차 줄어들자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에는 공장 경비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과로로 지친 아버지는 한파가 몰아치는 공장 주차장에서 끝내 쓰러지셨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고작 15이었습니다. 장례식 다음날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가게의 모든 물건들과 아버지의 재봉틀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렸어요. 남은 것은 텅 빈 가게와 깊어진 절망뿐이었고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거리를 헤매던 어느 날 우연히 전자제품 매장 쇼윈도에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패션쇼 중계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모델들이 입은 의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아르마니가 무대에 등장하고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는 순간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며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재봉틀로 시작된 제 패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힘겨운 하루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배달했고 방과 후에는 세차장에서 온몸이 젖도록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했죠. 쉬지 않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저는 겨우 야간 패션 학원을 다녔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패션 잡지들을 베껴가며 독학했습니다. 찢어진 교과서를 테이프로 붙여가며 공부한 결과 저는 브레라 예술학교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석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뤄냈어요. 원하는 패션 최고의 학교에 입학했지만 저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낮에는 쏟아지는 피로와 싸워가며 수업을 들어야 했고 저녁에는 고급 부티크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조차 없었고 밤에는 지하 작업실에서 몰래 디자인 연습을 해야 했어요. 24시간이 모자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제 꿈을 위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고 졸업 작품 패션쇼에서 저는 학교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결과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졸업 후에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피렌체 근처의 지하실을 월세로 얻어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보증금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팔아 마련했죠. 첫 3달 동안은 전기세도 못 내 촛불 아래서 작업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만든 드레스가 우연히 이탈리아 영화배우의 눈에 띄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드레스는 밀라노 영화제 레드카펫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고 제 브랜드는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0여 개의 부티크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제 이름 마르코 비스콘티는 패션계의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15년이 지난 지금 런웨이 쇼마다 티켓은 매진되었고 세계 각국 백화점에서 러브콜은 끝없이 계속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유롭게 성공에 취해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유럽의 럭셔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특히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시아 진출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조사팀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 한국과 중국 두 시장을 놓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교 자체가 정말 무의미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인구 5천만의 작은 시장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급격한 고령화로 소비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극단적인 짠물 근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명품이라도 할인을 기다렸다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심지어 백화점 VIP들조차 할인을 요구하는 게 일상이었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도 심각했어요. 이미 유명한 디자인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창의성이나 개성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모두가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브랜드만 맹목적으로 추종했어요. 새로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중국은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중국의 엄청난 소비력에 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특히 중국은 세계 및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며 모든 럭셔리 브랜드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매년 30%씩 성장하는 럭셔리 중국 시장 규모와 끝없이 늘어나는 억만장자들의 숫자는 가히 경이로웠습니다. 밀라노의 몬테나폴레온의 거리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거침없는 구매력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상하이 푸동 지구의 발전은 뉴욕의 맨해튼을 무색해할 정도였어요. 3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최고급 럭셔리 매장들이 즐비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의 쇼핑몰에서는 매일같이 수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VIP 고객들은 직접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쇼핑을 왔습니다. 한국의 초라한 현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밀라노 본사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중국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중국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하이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가슴속에는 큰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푸동 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허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웅장한 외관과는 달리 입국장은 마치 시골 버스터미널처럼 혼잡하기 그지없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던 제 앞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침없이 새치기를 해들어왔고 질서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가축 시장처럼 사람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줄에서는 마치 좀비 떼처럼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그 와중에 아이들은 바닥에 오줌을 누고 있었어요. 처음 마주한 중국의 현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지었다는 공항의 대리석 바닥에는 여기저기 침뱉은 자국들이 얼룩처럼 남아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였죠. 이게 정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대중국의 모습이 맞나요? 저는 거의 2시간을 입국 심사장에서 보내야 했는데 직원들의 너무나 느린 업무 처리와 새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죠. 밀라노에서 꼼꼼히 준비했던 오늘의 첫 바이어 미팅 일정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드는 택시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차지하려는 듯 서로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승객을 끌어당겼어요. 한 기사는 제 캐리어를 거의 강탈하다시피 낚아채 자기 차로 태우려고 했고 다른 기사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중국어로 뭐라고 고함을 질러댔죠. 정말 황당하고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택시에 올랐지만 이번엔 차 안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에 속이 뒤틀렸어요. 급하게 창문을 열었으나 이번엔 매캐한 스모그가 코를 찔렀죠. 여기서 더 황당한 건 기사가 보여준 계산기였습니다.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 보여주었는데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밀라노에서 일주일 동안 럭셔리 리무진을 탈 수 있는 비용이었죠. 미터기로 가주세요. 이건 너무 비싸요.
제 말에 기사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폭포수처럼 내뱉었고 미터기를 켜지도 않은 채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했어요. 결국 저는 막무가내인 택시기사의 기세에 눌려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거리는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 했어요. 침과 가래가 뒤섞인 시커먼 얼룩들이 보도블록을 뒤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걸어 다녔죠. 중국에 실제로 와보니 제가 알던 중국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5성급 호텔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마치 기차역처럼 시끄러웠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기대 이하였어요. 체크인 과정에서 3번이나 실수를 저질렀고 짐을 객실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제 브랜드의 샘플 가방을 거칠게 다루어 상품이 손상되기까지 했죠.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던 저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쇼핑거리인 난징루로 향했습니다. 난징루 쇼핑거리는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들이 즐비한 난징루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세계적인 럭셔리 쇼핑거리라고 들었지만 거리 곳곳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명품 매장들 사이로 이어진 좁은 골목에서는 불쾌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게다가 럭셔리 브랜드 매장의 직원들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고객을 대하는 불친절한 태도는 물론 매장 관리 상태도 유럽의 기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매장 직원들은 손님은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심지어 한 직원은 매장 한가운데서 양파 냄새를 진동시키며 도시락 식사 중이었죠. 옷걸이에는 비싼 옷들이 마치 시장에 싸구려 옷처럼 대충 걸려 있었어요.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VIP 라운지에서는 중국인 고객들에게만 특별한 대우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저희보다 허름하게 보이는 중국인 고객에게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와 같은 서양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중국 VIP들은 디자이너들의 정성과 예술성이 깃든 작품들 앞에서 이거 진짜 비싼 거 맞아요? 로고 더 크게 박힌 건 없나요? 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래시장의 새벽 도매처럼 싸구려 옷을 고르는 듯 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VIP 고객들도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습니다. 샤넬백을 든 여성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트림을 하고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는 한 남성이 거침없이 코를 풀어 길바닥에 닦아냈어요. 중국 부유층들의 행태는 너무 저급해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다음 시장 조사를 위해 이동한 다른 쇼핑 지역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매장에 걸린 옷들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명 브랜드들의 짝퉁의 가짜 물건들, 그리고 제 디자인의 복제품까지 버젓이 걸려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이번 시즌의 디자인까지 이미 카피되어 있었죠. 위조품을 파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좋은 퀄리티? 더 저렴한 가격? 이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 럭셔리 시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민낯이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거칠애와 허영심 그리고 조잡한 모방만이 난무하는 곳이었죠. 중국 현실의 실망을 뒤로한 채 다음 중국 바이어들과의 만찬 일정을 위해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어요. 이동한 중국 최고급 레스토랑은 또 다른 충격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밀라노 최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가격을 지불했지만 주방에서 풍겨오는 이상한 냄새와 불결해 보이는 주방 조리사들의 모습에 식욕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옆 테이블의 중국의 부유층들은 음식을 씹으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심지어 테이블에 가래침을 뱉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르메스백을 든 여성은 손으로 코를 푼 뒤 그것을 테이블 밑으로 닦아내고 있었죠. 구역질이 나서 급히 들어갔던 화장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개인 칸막이는 문도 없었고 바닥은 온통 물과 이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최악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거리의 유명 음식점이라며 안내받은 곳에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이어들이 별미라며 추천한 메뉴들은 개구리 튀김, 곤충 꼬치 같은 역겨운 것들이었어요. 진열대에 전시된 벌레 튀김을 보는 순간 속에서 메스꺼움이 올라왔죠. 그들은 이것이 전통 음식이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바이어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바이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죠. 이게 우리의 문화인데 왜 이러시나요? 라고 물었지만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꿈꾸던 중국 시장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밀라노에서 상상했던 화려한 중국 진출의 미래는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밀라노의 현지팀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 진출 계획 전면 재검토 라는 제목을 쓰면서 저는 결코 중국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푸동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최악의 악몽 같은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 이사회에 보고할 내용을 태블릿에 기록하던 중 우연히 SNS 게시물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브랜드의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동아시아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배우인 줄 알았으나 위치 태그를 확인해보니 서울이었죠. 한국의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우리 브랜드의 드레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게시물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에서 사람들은 디자인의 디테일과 소재의 특성까지 전문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겨 한국의 럭셔리 시장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들을 읽어볼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시장의 규모는 중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1인당 럭셔리 소비액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아시아 진출 시장을 검토했을 당시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긴급하게 리서치팀에 한국 시장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받은 자료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패션 마켓이었고 특히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예약을 변경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중국에서의 실패는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혼돈스러운 공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탁 트인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은 마치 현대미술관을 연상케 했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예술 갤러리를 걷는 듯 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아트월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영상이 흘러나왔고 로봇 안내원이 자연스럽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중국 공항에서 목격했던 침 뱉는 소리나 고성방가는 찾아볼 수 없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최첨단 자동 입국 심사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시스템이었죠. 생체 인식 스캐너가 순식간에 여권과 얼굴을 확인했고 전체 과정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화장실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보다 더 깨끗한 시설과 첨단 설비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청결 상태를 체크하는 디지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또한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더욱 놀라웠어요. 택시 승강장의 택시들은 승객을 차례로 태우며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럭셔리 호텔의 라운지처럼 쾌적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한 택시기사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서울의 거리는 마치 잘 관리된 정원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들, 반짝이는 보도블록, 그리고 어디에서도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침을 뱉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죠.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도 한국의 서비스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전문적인 서비스는 유럽의 최고급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죠.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한식당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물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청담동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곳이야말로 우리 브랜드가 있어야 할 아시아 시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하이의 난징루에서 목격했던 무질서와 저급한 혼돈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리는 마치 밀라노의 몬테나폴레오네처럼 세련되고 품격 있게 정돈되어 있었죠. 한국의 럭셔리 매장들의 디스플레이 수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중국의 창고처럼 비싼 제품을 진열한 것이 아닌 현대 미술관과 같은 세련된 큐레이션을 선보였어요. 매장의 조명부터 음악, 향기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국 매장의 직원들 역시 중국에서 도시락을 먹어대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각 제품의 디자인 스토리부터 소재의 특성, 스타일링 제안까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중국의 고객들은 단지 크게 박힌 로고, 부의 과시용으로 명품을 생각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명품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태도에서 성숙한 소비 문화를 엿볼 수 있었죠. 한국의 명품 시장이 가진 특별함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한 야경은 한국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화려하지만 결코 저속하지 않은 절제된 세련미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 시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은 단순한 대체지가 아닌 오히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밀라노로 돌아가 한국 시장 진출의 출장 보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국 시장 진출을 승인했고 마르코 비스콘티의 아시아 전략 허브를 서울에 두기로 결정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컬렉션 작업도 시작되었는데 서울에서의 경험은 우리 브랜드에 새로운 창의적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 라인은 밀라노 디자인팀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달 서울을 방문하고 있어요. 밀라노의 작업실에서는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을 연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디자이너들은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매번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코 비스콘티의 새로운 도약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한국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마르코 비스콘티 씨의 감동적인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